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좋은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우리 정여울 작가 네. 그것도 미술관 방문한 그 책 소개를 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워낙 이제 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술이라든지 예술 이런 쪽으로 또 관심들이 많으셔갖고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참 잘 들었다 이런 반응들을 모니터링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네. 작가님들이 나오시면 확실히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쓰신 분들이 네. 오시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물론 가끔은 이제 폭망할 때가 있습니다만. 네, 가끔은 있습니다만. 네. 네, 그래도 뭐 저자분이 나오시는 게 뭐 제일 확실하긴 하죠. 네. 그래도 정박님이 최고예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네. 뭐 플라톤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여기. 네, 정박님이 오셔야죠. 네. 자, 그럼 오늘은 네. 과연 어떤 책으로 또 이 시대의 한 지혜의 장을 열어주실지. 아니 뭐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나라 그 안팎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네. 근데 이 시끄러울 때일수록 이제 이 시끄러움을 일으킨 어떤 역사적 근원이랄까 이런 배경으로 한번 찾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지혜의 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것들에 가장 반면교사도 좋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울이 되어주는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네. 명치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하죠. 네. 예, 메이지 유신이야말로 일본을 아는 근대 일본을 아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알려면 미국의 독립전쟁을 우리가 봐야 되고 프랑스를 알려면 빅토르 리고가 말했듯이 프랑스 대혁명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일본의 정체성은 바로 메이지 유신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일본을 만든 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메이지 유신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당시 서양 열강의 여러 가지 그 진출, 침략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고 결국 우리는 그걸 방어해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조선이 망하게 되고 일본 일제 식민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역사적 조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나라는 그것을 방어해내고 어떤 나라는 왜 방어해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거죠. 네. 항상 이제 나라들마다 도전은 항상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이 그 19세기의 상황하고 많이 비슷해진다고 갈수록 그렇게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이 비슷한데요? 19세기랑. 뭐 지금 예. 일단 혼란스럽죠. 그들은 혼란스럽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강들의 모습들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죠. 미국, 중국 간의 관계 엄청 또 급변하고 있고. 러시아, 뭐 일본 등등 네. 급변하고 있잖아요. 혼란스럽네. 네, 혼란스럽죠. 네. 거기다가 또 국내에서 굉장히 내분, 뭐 양극단에 서서 서로 막 싸우고 있죠. 네,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인 양극화. 그러니까 19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그랬어요? 그렇고 우리 이제 당시 조선도 그렇고 결국 이 경제적인 양극화 속에서 하나의 어떤 토대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그 토대 위에 있는 상부 구조라고 해야 될까, 정치랄까, 사상이란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뭐 일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감이 있다고 합니다만 네. 결국 이게 이야기를 박훈 서울대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업신여기더라도 우리는 일본을 업신여겨서 안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되게 대단하게 떠받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떠받들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우리 옆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 조건을. 우리가 뭐 이웃이 싫으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옆나라가 싫다고 이렇게 어떻게 버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옆나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지 너무 폄하한다든지 너무 숭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위험하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제 지금도 뭐 우리에게 가장 20세기 초반에 일제가 들어와서 식민지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근대 일본을 만든 메이지 유신. 그 메이지 유신 속에서 일본은 과연 어떻게 근대가 만들어졌고 그 지점에서 일본이 이 한반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지금 오늘 사실 우리에게 나아갈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이 메이지 유신을 만든 구체적인 인물들이 있거든요. 보통 뭐 결국 이제 최후의 사무라이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그 사무라이들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유신 지사, 우리 우국 지사 할 때처럼 어떻게 이제 지사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일본을 만들어 갔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오늘의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0몇 년 전에 네. 그때 이제 군함을 타고 혹은 뭐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제국주의 세력들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데이터 케이블을 타고 온다는 겁니다. 데이터 네. 케이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나라가 직접 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였지만 이제는 자 지금 우리 지선 씨가 쓰는 네. 자 스마트폰 네. 그 안에 있는 체제가 완전히 외국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결제들 다 일어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무슨 유튜브 같은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네. 방송을 합니다만 유튜브 다 외국 거죠. 그러네. 네,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매우 닮아 있다. 아 그렇게까지 저는 더군다나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 AI 인공지능 네. 지금 뭐 네로라는 그 글로벌 기업들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혹은 이제 지금 중국이 또 한쪽에서 뭐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 과연 우리 그냥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빨리 네. 그때 과거에 한번 물이 흘렀던 걸 보면서 네. 다시 한번 그 공부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해야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 필요한지. 똑같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제 한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한 1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자, 먼저 붕괴돼야 되죠. 그다음에 새로운 뭔가를 모색을 해야겠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확립이 되는 과정이 한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려면 일단 산업이 바뀌어야 돼요. 산업이 지배하는 산업이 예전에 농업이 있다가 이제 공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봉건 사무라이, 그러니까 주군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런 구조에서 이제 관료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재들도 예전에는 그냥 그거지 않습니까? 인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귀족의 자식이 계속 지배를 하게 되고 신분제에 따라가 자기 가업을 열심히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나름 실력, 이제 시험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업과 조직과 이 인재가 바뀌어가지고 하나의 사회의 어떤 주류가 바뀔 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한 10년간 지금 4차 산업혁명 말씀하시고 하는데 네. 이 10년이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느냐 못 여느냐. 네. 연다면 일본의 메이주신처럼 일본은 그 당시 세계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때 못 열어가지고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됐는데 네. 그런 정도의 이제 상당한 역사적 우리가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그것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뭐죠? 그냥 막 그 이만한 막 큰 저 젤리 알약 같은 거 네. 먹었던 오메가 3가 있었죠. 이제는 RTG 오메가 3, 딕토 RTG 오메가 3가 있지 않습니까? 오메가 3도 바뀌고 있고. 바뀌고 있죠. 네. 이제는 뭐 중금속 걱정이 없는 비린내가 안 나는. 또 오메가 3는 우리 눈에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눈 건강에. 여러분은 눈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많이 보시면 눈이 또 건조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너무 눈이 건조해요. 네. 그래서 현직 약사가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만 조합해서 만든 딕토 RTG 오메가 3, 예, 이거 비타민 D와 비타민 E까지 함께 드실 수 있는 RTG 오메가 3 꼭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건강 오래오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먹어봐야겠어요. 네. 아 저기 바로 뒤에 선물 포장도 같이. 네네. 예, 여기 이제 딕토 RTG 오메가 3인데 말이죠. 요것도 이렇게 연말연시 선물을 주문하시면 저렇게 포장을 멋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네. 고양이도 있습니다. 아유 고양이가 딱 눈이 좋아요. 고양이들이 고양이가 밤에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메가 3 많이 먹어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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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우리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와 비타민 E까지 함께 들어있는 딕토 RTG 오메가 3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배움의 자세로. 사실 이 메이주신도 일본인들이 그때 서양을 막 빨리 다 열어놓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도 배우고 익혀보겠습니다.
사실 이 메이지 유신은 우리 한국 현대 정치 사회도 아주 큰 영향을 줬죠. 우리 10월 유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유신을 본뜬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신이란 말은 본래 중국 고전, 서경, 시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한번 세상을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지금까지 어떤 산업이랄까 정치적 주도 세력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은 이제 혁명이란 말을 안 쓰고 유신이란 말을 어디서 뺏겨왔을까 이거죠. 레볼루션이 아니라 그냥 아니 뭐 물론 레볼루션이라고 쓰긴 합니다 영어로는. 메이지 레볼루션을 쓰긴 레볼루션이에요? 합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굳이 자기 표현할 때는 혁명보다는 유신을 쓴다 네, 이거죠. 네. 왜냐하면 혁명은 기본적으로 왕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와 똑똑해. 혁명. 네. 예. 진짜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기본적으로 혁명이라는 건 역성 혁명의 보통 준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게 이제 동양에서 혁명인데 일본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이쪽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천황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천황, 일왕 이 말을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자기들의 왕가가 기본적으로 만세 일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제 계속해서 그 한 집안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왕조가 변함없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죠? 거의 뭐 개국부터 이렇게 이어온 나라 없을 걸 아마? 뭐 이제 우리가 확인된 거는 어떻든 일본 역사에서 서기 한 6세기부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집안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한 150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하나의 조직이랄까 하나의 왕가랄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교황청에 이제 교황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런 왕가가 쭉 내려오고 이 두 개가 가장 오래된 거죠. 아니 근데 교황청만 해도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사람은 투표로 그렇죠.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식 네, 자식 네, 자식으로. 네, 네. 아 이거는 참 일본 사람들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바꿀 법도 한데. 그렇죠. 안 바뀌어진 거잖아요. 계속해서 내려왔고 그 상태에서 사실 막부가 들어서게 된 게 12세기 말엽에 가마쿠라 막부 이제 무신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죠. 우리가 그 당시 요즘 TV 하고 있습니다만 고려 때 이제 무인의 난 무신 정권 나옵니다만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가마쿠라 막부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700년간 무인 정권 시대인 거예요. 막부 정권. 그게 이제 결국 이 메이지 유신 때 그 막부가 지금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일왕, 왕실은 상징적인 권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왕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직접 다른 나라 왕들처럼 똑같이 다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부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일본 왕은 그냥 형식만 가지게 되는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나머지 실제 권력은 다 막부들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700년이면 한 대략 그리고 바로 1800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68년에 메이지 유신 이제 이렇게 보통 원년을 보는데 그때 결국 이제 다시 일왕에게로 권력이 돌아왔다는 거죠. 막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혁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어차피 다시 권력이 인당에 돌아왔다. 그래서 막 그냥 유신이라는 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뭐 유신이라는 게 결국 뭐 항상 새롭게 하고 이런 거니까 혁신 이런 것도 더 이제 센 의미가 있죠. 이 세상 전체를 한번 다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1972년 10월 유신하는 것도 그것도 완전히 세상을 사실 어떤 의미에 다 바꿔버렸단 말이죠.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선제로 뽑다가 갑자기 그것을 헌정을 정지시켜가지고 이제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국회를 갑자기 딱 중지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도 10월 유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썼던 거죠. 네. 72년 이때 유신이 참 많았습니다. 유신? 그때쯤에 생긴 약국 중에 유신 약국 되게 많고요. 유신이 정말 많이 쓰였어요. 애들 72년생 중에 유신 되게 많아요. 이름도 왜냐면 이제 너무 좋은 거로 포장들 잘해놔서 그런지 그죠? 그렇죠. 저 아는 형 이름도 하나가 유신인데 딱 72년생이에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또 혁명하면 피지계 계급이 일으키잖아요. 지배를 받는 계급이 일으키는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어떻든 지배 계급 내부에 하청 사무라이들이 일으켰단 말이죠. 주도를 했단 말이죠. 어떤 기본적으로 지배 계급이거든요. 그렇게 주도하다 보니까 이걸 또 혁명이라 하기도 애매한 거죠. 민중들에 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혁명과 같은 변화가 크게 일어났지만 나름의 보수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그 지배계급 내부에서 어떻든 주도 세력이 바뀐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사회 질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붕괴되는 일이 없이 그냥 나름의 연속성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메이지 유신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결국 권력을 빼앗아가는 과정이지만 다른 나라의 혁명보다는 물론 거기도 이제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신 전쟁, 세이난 전쟁 해가지고 그렇게 두 번의 내부 분쟁이 전투 같은 게 있어요? 전투가 크게 일어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희생이 적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지금도 일본 시민들 전체의 정치에 관심이 좀 덜한 이유가 그냥 어차피 정치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거죠. 아버지가 정치하면 아들이 정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베이지 유신처럼 변화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본의 지배 세력들이 그걸 못 해줄 때 일본은 위기가 오거든요. 지금이 일본의 위기인 거죠. 일본의 지배 세력들이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일본의 지배 세력들이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메이지 유신하듯이 내부에서 또 변화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하고 있을 때 항상 위기가 나거든요. 지금도 일본 보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 자금 문제로 지금 일본 내각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 개편한다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결국 이걸 제대로 못 해내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몇십 년간 지금 사회적 정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발전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크게 보면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이렇게 봐도 지금 일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보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일본이 우리가 말하는 좀 부정적 의미 있죠. 침략주의로서 다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만 대외 팽창을 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나타나는 그 민족주의적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또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한 료마라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료마입니다. 용마를 한자로는 용마인데 료마가 보여줬던 좀 국제주의적인 태도 그런 것들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나오다가 결국은 일본의 어떤 내셔널리즘이 더 득세를 하면서 그걸 결국 이제 조선에 대한 침략 그리고 동아시아 결국 세계를 향한 침략으로 갔다가 일본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다른 역사가 정해될 수 있었는데 요때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역사의 축이 저쪽으로 흘러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우리가 보다 보면 생각할 것도 참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메이지 유신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몇 년부터가 다 그냥 메이지 유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보죠. 메이지 유신을 1868년에 결국 이제 막부를 그 당시 우리 말하는 도쿠가와 막부죠. 에도 막부. 그 지역을 따서는 에도 막부로 부르고 그 가문을 따서는 도쿠가와 막부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내려온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한 260년간 내려왔죠. 그게 결국 이제 망했는데 그 결국 그거를 그 1868년을 그냥 하나의 어떤 메이지 유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요 해를. 네.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단순하게 그 하나의 어떤 정치 권력이 교체된 것만 갖고 보면 안 되고 좀 넓게 바라볼 때 이 메이지 유신이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배경 그게 이제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온단 말이죠. 검은 배. 일본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불렀죠. 군함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에 자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정치 권력이 교체되고 여러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이 와중에서 결국 일본이 1889년에 헌법과 이제 의회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근대적인 국가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890년에 교육칙서랑을 반포를 하거든요. 일본 왕이 교육칙서. 교육칙서.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1853년 페리가 개항을 하러 들어왔던 때부터 1890년에 교육칙서가 반포되는 그까지를 또 이제 메이지 유신의 한 흐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칙서가 만들어지는 게 결국 국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국민을.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민이란 개념이 없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치면 뭐 하나의 도 있죠. 경상도, 전라도. 여기가 나라예요, 자기들이. 그걸 실제로 국이라고 불렀고 그냥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이런 말 했지
내가 일본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냥 경상도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정체성이고 전라도 사람이 더 큰 정체성이었는데 네. 일본도 그랬단 말이죠. 나는 사스마 사람이야 이렇게 했지 나는 일본인이야 이런 말 안 했는데 결국 1890년에 이제 교육 책사가 반포되면서 근대적 교육이 되면서 이제 국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쟁에 쓰려고 국민을 만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전쟁에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국민을 왜 전쟁에 썼냐면 예전에 이런 봉건 시대 때는 그냥 그 흔히 말하는 민중들은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세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살을 갖다 바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느냐? 사무라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구경할 수 있고 뭐 그냥 피해는 볼 수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 말로 비리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뭔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천황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1853년부터 1890년의 교육 책서까지를 메이주신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이건 서로 이제 이야기들은 네. 뭐 논의는 계속 되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해가 1868년에 그 막부가 네. 무너지는 날. 네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날을 외주신으로 지칭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그 전후로 그 앞뒤로 이제 뭐 미국 군함이 와서 개항을 요구하고 뭐 이런 때부터 시작해서 한 1890년 정도에 그러니까 교육 식사를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를 네. 메이지 유신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메이지 유신을 예를 들어 1890년 정도로 만약에 이제 요때 메이지 유신이 됐다 하고 나서 얼마나 그 전에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봐야 이때 이제 막 칙령 발표하고 이럴 때인데 이로부터 한 10년 20년 지나서 우리나라 막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8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응.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근대화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제 징병제도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조개정 이제 세금 이제 땅에 세금 받는 것도 지금까지는 양으로 받다가 그냥 안에 물건으로 받다가 금납화 수량 이제 금액으로 받기 시작하고 또 이제 학교 제도도 본격적으로 만들고 네. 이런 어떤 드라이브를 걸게 되고 이제 무기 같은 것들 그럼 무기를 만들고 하려면요 공업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무리 생산성이 높다 해도 부를 창출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하나의 어떤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공업을 해야 되고 교역을 무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10년 정도 하면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 체제가 들었을 때 10년이면 돼요. 그 10년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쫙 걸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붙어요. 근데 체제 바꾼다고 막 무기부터 시작해서 다 바뀐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죠 사람들이. 그렇겠네. 엄청난 그 심리적인 어떤 그 혼란들, 네. 그 갈등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해소했냐면 민족주의로 가는 거죠. 민족주의로. 천황, 일왕을 구심점으로 딱 해갖고 내가 지금 어제까지 이런 세상인데 지금 오늘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 너무나 막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뻥 뚫린 느낌. 지금까지는 이런 게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오늘 되니까 어제까지 선이 이제 악이 되어버리고 없애야 될 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 우리 저번에 외로움의 섭격 김만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개인이 만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막 그냥 한 동네 사람으로서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그냥 살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너는 개인이야. 개인으로서 너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너 혼자가 이 신 앞에 이제 교회 뭐 성직자 이런 게 없이 너 성경 읽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직접 맞서야 되고 저 낯선 도시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친구들 동네 사람들하고 오손도손 농사 짓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 말도 안 통하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때 그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 울적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제일 해소하기 좋은 게 민족주의거든요. 자 이제 민족주의 우리 국가 우리 왕 국왕 뭐 천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는 여기를 위해서 죽고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태어난 것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왕을 위해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어떤 외로움의 공백을 메꿔주고 대중이 되고 그 대중이 결국 사실은 전쟁이 났을 때 국가가 징집하면 네 하고 그냥 바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내 존재에 대한 그 불안감 같은 걸 또 그런 국가가 많이 좀 채워주고
해소해 주는 거군요. 아, 너는 그냥 일본 국민이야. 너는 네. 나라를 위해서 살면 돼. 그렇죠. 내가 이제 뭘 위해서 뭐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잘 막 그런 게 혼란스러울 때 네, 네. 아, 명확한 방향들을 이렇게 켜주니까 그게 이제 개인으로서 굉장히 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좀 편했겠군요. 그러니까 전 근대 시대의 종교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죠. 그래서 민족의 깃발 아래, 국가의 깃발 아래 무수한 전쟁이 벌어졌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도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 그 다 이제 사실은 내셔널리즘.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즘에 학을 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죠. 그게 내셔널리즘이 발양되는 순간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의 경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민족주의를 통해서 식민지의 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민족주의를 우리가 말하는 저항적 민족주의, 공격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저항적 민족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왜냐하면 결국 우리 민족이 잘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못난 민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등한 민족이 반드시 있어야지 내가 잘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잘났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니체가 말했잖아요. 니체가 초인이 무엇이다라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초인이 뭐라는 말을 못하고 초인은 말 안 하고 항상 옆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인을 말한단 말이죠. 인간 말자라고 할 때 말인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초인이 뭐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거는 결국은 초인은 적어도 이런 어떤 말인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줄 때 말하기가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잘났다는 걸 설정할 때는 우리 민족이 뭐가 잘났다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은 얘보다 잘났다. 얘보다 나 이런 걸로 해야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가진 독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항상 누군가의 비교, 경쟁, 평가가 따르고 결국 그것은 침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여기 나중에 메이지 유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메이지 유신의 여러 사람들도 그 민권운동, 자유민권운동도 하고 여러 국제주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 나중에 한국을 어떻게 식으로 악용하냐면 조선을 이런 식인 거죠. 아, 우리가 조선을 정복해야 돼. 근데 조선을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정말 우수한 제도를 우리가 딱 만들어갖고 이 조선 땅에 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줘야 된다. 그런 역사의 사명이 있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타 민족이랄까 타 종족에 대해서 우리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정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로야 뭐 좋은 것도 갖다 주지만 그건 결국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거지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 결국 침략이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기본적인 독소가 그 침략의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여튼 그 독소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방사능이라든지 또 중금속 속에 의한 독소 이런 것들 네. 우리가 항상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콜라겐 많이 드시는데 생선으로부터 만든 콜라겐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걱정할 수 할 있잖아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플랜트 콜라겐이 나왔습니다. 플랜트 콜라겐. 예, 딱 이름만 들어도 예, 재배했잖아요. 네. 네. 청정 지역 라오스 거기에서 히비스커스를 직접 길러갖고 여기에서 이제 콜라겐을 뽑아낸 겁니다. 예, 먹어봐야죠. 이 콜라겐. 네, 플랜트 콜라겐 이렇게 네. 젤리 형식으로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말이지요. 네. 이거 집에서 먹고 있는데요. 아 자꾸 맛있어서 계속 가식적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자꾸 이거 끼니를 때우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마시고 하루에 한 개 이렇게 네.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젤리라서 맛은 있습니다, 진짜. 지금 그리고 이게 1+1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사면 한 박스가 더 오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또 뭐 부모님 네. 사랑하는 그러면 한 3박스 사야 되겠네. 그럼 4박스 사야지. 4박스 사서 8박스. 나 하나 8박스거든요. 아 맞네요 그러면. 아내 하나 부모님 2개 여자친구 하나 또 다른 옆집 여자친구 하나. 이게 무슨 상상만 해도 좋아요? 아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콜라겐 또 많이 드시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루에 하나씩 맛있게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랜트 콜라겐 1+1 행사 꼭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이 메이지 유신을 이 책을 뭐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좀 쉬운 책이 메이지 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 네. 서울대 박훈 교수님이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이 메이지 유신 쪽
일본 그 현대 쪽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하고 또 일본의 학자가 쓴 메이지 유신이 있고 또 뭐 기타 여러 책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그때 설명드리고 이 책을 저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이제 메이지 유신을 우리 항상 볼 때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낳은 이제 도쿠가 막부 시절을 잠시 보고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왔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땠는지. 네. 그러니까 도쿠가 막부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세금으로 세금으로. 그게 뭐야? 세금 뭔지 알죠? 나라가 맨날 걷는 거 있잖아요. 세금으로. 세금. 세금으로. 쌀을 세금으로 걷어들여가지고 아, 이거 좀 재밌다. 네. 살을 세금으로 걷어. 쌀을 세금으로 걷는 게 아니고 살을 세금으로. 빨리 살 내놔 빨리. 아 진짜. 네. 빨리 살 내놔. 흰살 내놔 흰살. 아 웃겼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꾼은 그 논밭을 갈아가지고 양곡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사에게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무라이라고 하죠. 네. 그 사무라이가 한자로는 그 섬길 시자, 시자예요. 섬길 시자. 네. 근데 이게 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한 글자예요? 네, 한 글자입니다. 사무라이인데? 네, 한 글자입니다. 희한하네. 왜 이렇게 오래 읽어 근데 한 글자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본에 무사라고 하잖아요. 무사. 아니 한 글자면 한 글자입니다. 한 싸우 요 정도 읽으면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사무라이? 사무라이 한 글자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이제 보통 무사라고 할 때는 부시라고 해요. 부시. 일본말로 부시. 무사. 아. 무가 이제 부고 사가 시. 예전에 섬기사자. 뭐 이거 아마 뭐 근거는 없는 얘기인데 사무라이란 말이 사울라비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갔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사울라비가 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무라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민간 언설이죠. 네. 그래서 일본의 그 말도 다 우리가 만들어냈대. 네, 우리가. 네, 다 우리 거야. 아 근데 좀 그런 것들은 많이 영향을 주고받은 게 그 일본에 조슈번이라고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번이 있는데 그 아베 네. 그 죽은 아베 총리 네네네. 그 지역구잖아요. 네네. 그 조슈 그쪽 하기시라는 그쪽 동네가 그쪽 지역구였나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는 친구를 그쪽 사투리로 찡구라 부르거든요. 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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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왜냐하니까 그쪽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동해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어부들도 와서 같이 고기를 잡잖아요 옛날부터. 아. 그럼 서로 이제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친구라는 말을 여기서 받아들여가지고 하기시에서는 찡구로 부른다는 거예요. 네네. 일본 말로 친구는 도모다치인데 거기서는 그런 말 안 쓰고 음. 그냥 찡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게 많이. 우리랑 가까우니까. 네, 같이. 아니, 부산 말 중에 상당수는 아마 일본 말랑 진짜 비슷한 거 많을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부산 말은.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던 데도 좀 있고 외관 외관 같은 데 이제 초량 외관.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이 아마 겹치는 것도 좀 있을 거고 처음에 저는 부산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약간 좀 일본 사람들인 줄 알기도 했어요. 사투리가요? 사투리가 톤 같은 게 응. 약간 좀 일본 아, 느낌이 나요. 그러노? 미친노? 스미마셍. 아, 비슷하네. 아, 비슷하네. 저도 맞대. 맛있나? 저도 맞대. 비슷하네. 뭐 하여튼 이 사무라이는 숨기는 사람의 뜻인데 예, 여기는 이제 하급 관리들을 일반으로 일컫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무사들만을 이제 사무라이로 같은 이제 많이 부르게 된 거죠. 그 재밌는 게 이게 영어로도 그 나이시라 부르잖아요 기사들. 근데 그 의원도 있잖아요. 그 따져보면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아 나이츠가? 네. 아 그래요? 물론 기사는 말탈 기사니까 프랑스 말은 슈발리에죠. 우리 슈발리에 구두 하잖아요. 그건 말 타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네. 슈발리에는. 그러니까 기사 근데 영어의 나이스는 섬기는 사람. 일본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런 하여튼 영주를 섬기는 사람이 그렇죠. 거죠. 네. 사무라이의 뜻이. 하급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배 계층의 그 하급 사무라이들이 하나의 어떤 일종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무력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부라는 것은 결국 막부라고 하잖아요. 그 막이 뭐냐면 군 막사 생각하시면 돼요. 군 막사. 군에서 우리 전쟁 나가면 막사를 치고 딱 거기서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막부가 바로 그런 거고. 지휘소 같은. 네, 그것도 그 최고 책임자, 막부의 최고 책임자, 권력자는 쇼군, 장군이라 부르잖아요. 쇼군. 그것도 장군의 뜻이 뭐냐면 정의 대장군이에요. 정의 대장군. 정복한다. 오랑캐. 오랑캐를 정복하는 대장군을 줄여서 장군 쇼군이라고 부르죠. 정의군요. 정의. 예, 예, 예. 정의 대장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력이 바탕된 정치 체제란 말이죠. 네. 힘이란 말이에요. 힘이 무너지는 순간 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막부라는 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막부가 크게 이제 세 막부가 있거든요. 일본 역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마쿠라 막부, 우리 네. 무인의 난, 무신정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가마쿠라 막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들어선 게 바로 이제 1603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도쿠가 막부인 거죠. 이게 이제 1868년까지 거의 뭐 265년간 갔단 말이죠. 네. 재미있는 게 이 265년간에 이 막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전쟁을 안 하게. 왜? 네. 전쟁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기본적으로 흔들리잖아요. 자기들 권력이. 내가 이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을 안 일으키게 항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항상. 네네네. 그러니까 이 도쿠와 막부 시대의 무조건 첫 번째 국정 목표, 국정 비전은 안정이에요. 모든 것은 안정에 초점이 맞춰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안정. 근데 안정을 그렇게 하고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한 250년간 이렇게 큰 사단 없이 평화롭게 지내면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인구가 18세기 이럴 때 18세기쯤 돼가지고 한 100년 지났죠. 막부가 들어서고 100년 지나니까 일본 인구가 당시 3천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3천만이 된 때는 언제입니까? 70년대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해방 무렵에 한 3천만 돼요. 아 남북 합쳐서. 합쳐서. 아. 근데 일본은 18세기 전만 1700년쯤 되면 3천만이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일본하고 인구 비율이 1대2 정도였어요. 조선 때부터.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합치면 7,500만에서 8천만? 7,500만. 7,500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인구 한 1억 3천만에서 2천만이니까 거의 막 그냥 그 정도 비슷한 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당시 도쿄, 에도라고 하죠. 막부의 장군이 있는 데가 에도. 그리고 일왕이 있는 데는 교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토가 한자가 경도잖아요. 서울경자 도읍도자가 말이에요. 서울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도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도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동경이고 에도는 수도는 아니죠. 경이 붙은 건 아니었죠. 네. 자, 그랬는데 이 와중에 이제 결국 아무리 안정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항상 있는 상태 그대로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경제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되니까 이제 부가 생겨났잖아요. 네. 부의 과실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어디로.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는 이제 이 농산물이 뭐 그 생산력이 정도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걸 교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역을 하게 되고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인들에게 이제 많이 간다는 거죠. 에도, 오사카, 교토의 대상인에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민들도 나름 물론 나중에 농민들이 수탈을 받습니다만 그 이 일본 농민들도 그 이키라고 하는데 농민 분규를 한 번씩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게 하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진짜 세상 들고 하듯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런 걸 잘 일으키니까 나름 생활 수준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농민들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민을 위한 여행 가이드북이 당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치면 여행 가이드북 같은 거. 농민을 위한? 네. 여행을 가요? 농왕기 때는 이세 신궁이라고 일본의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입니까? 일본의 이제 국주 신을 모시는 신궁이 있는데 거기에 참배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메카 순례 여행 하듯이. 그러니까 나름 농민들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완전히 그 어떻든 부가 만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받는데 문제는 누가 제일 여기서 혜택을 못 받냐면 사무라이 계층인 거예요. 하급 사무라이들. 네네. 왜냐면 사무라이들은 그 요즘 말하면 샐러리맨이거든요. 주군이 있잖아요. 자기들 주군이. 번주가 있으면 주군에게 봉급으로 쌀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말이에요.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쌀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항상 물가 상승이 더 높은 거예요. 쌀이요. 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 임금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그리고 또 자기들도 이제 농사 있잖아요. 농민들과 같이 살 수 있었거든요. 도쿠와 막부 이전에는. 근데 도쿠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병농분리라고 해요. 군대하고 농사 짓는 거는 따로 떨어지가 살아야 된다. 그게 합쳐지면 큰 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성주, 영주가 있는 조카마치, 영주가 있는 성 밑에 성하정이라고 해요. 조카마치라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가 거리 정자인데 성하정이에요. 성 밑에 거리라는 뜻이에요. 뽀뿌라마치는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포플러 나무 거리인 거죠. 아, 뽀뿌라마치.
뽀뽀라마치라고 있어요. 한락가 이제 유흥가들 이제 포플라 마치라는데 이제 따지자면 포플러 나무 있는 거리라는 아 거죠. 그래요? 네. 아 포블러. 마치가 거리거든요. 아 포블러예요 그게. 네. 아.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네. 아 뽀뽀라마치 이상한 것만 알았네 나는. 또.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시골에 살면 임금이 좀 떨어져도 쌀하고 다른 거 좀 바꾸고 또 자기가 정 안 되면 텃밭도 하고 되는데 거기서는 못 살게 하고 한마디 도시에서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데 임금은 올라가지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특히 1850년에 이제 개항이 됐어요. 이제 미국이 페리가 들어와가지고 항구를 열어라 해가지고 네. 개항이 되니까 이제 교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배계급인데 우리가 살기는 제일 힘들어지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뭔가 정치적 움직임에 나서기 좋은 어떤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경제난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런 거죠. 사무라이가 무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네. 무사가 출세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전쟁. 그렇죠. 근데 전쟁에 억눌러 놨잖아요. 계속 전쟁 못 일어나게 힘을 계속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건 1615년 그 도쿠가와 막부가 도요토미 집안에 후손하고 마지막으로 1615년 전투 이후로 전쟁이 안 일어나요. 네. 그런 상태에서 출세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이거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이게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불만이 쌓이고 우리는 왜 살기 힘드냐 남들은 다 살기 좋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공부를 사무라이들이. 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최후의 사무라이인데 그들은 왜 칼 대신 책을 들었나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세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19세기는 일본 주작의 전승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칼찬 무사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칼밖에 모르잖아요. 네. 이때 나온 사무라이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책을 다 승리학 공부하고 양명학 공부하고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메이주신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주신이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학습 마인드가 안 돼서 칸트나 해겔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거를. 칸트나 해겔이 들어오고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리학자들 있죠. 그 실학자들 있지 네. 않습니까? 청나라 통해가지고 유클리드 책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읽어낸단 말이죠. 읽어내면 엄청 좋아요. 성리학자들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논리적이라서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성리학자들 그 논리 척척척 하는 거 너무 똑같이 요거를 전제로 하고 공리 전제해가지고 요거를 전제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이 성리학자들의 사변적인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과 비슷해가지고 딱 억수 마음에 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때 사무라이들이 성리학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서양의 문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 성리학을 욕을 많이 합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죠. 유교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만 순식간에 또 일어설 수 있는 게 근본적인 학문을 하는 나라란 말이죠. 학문에 대한 경의와 열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사상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걸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없이 그냥 서양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의 전후로 무조건 서양이 된 게 아니라 성리학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양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또 이러고 보면 이런 사람들도 다 그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뭐 원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학 공부, 성리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유학은 뭐냐 이거죠. 성리학의 핵심은 성인은 학이 가지거든요. 성인, 그러니까 유학에서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타입이 성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군자 이런 거단 말이죠. 성인군자. 보통 우리는 소인배죠. 소인들인데 네. 성인군자인데 성인은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게 아니라 학이 가지란 말이에요. 배우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가지. 도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는 계급사회잖아요. 신분사회인데. 근데 주작을 공부해보니까 성인도 누구나 될 수 있네. 그러면 우리가 뭐 맨날 그 위에 군주들, 영주들 치다버리면, 뒤치다거리만. 오늘 일본 관련된 얘기이기 네,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뒤치다거리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리학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수기치인이거든요. 나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게 핵심이에요. 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이에요. 우리가 소학 대학 하잖아요. 유학에. 노노맨들. 네.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대학. 큰 학문. 정치학이에요. 무조건 저 복종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네. 내가 큰 사람이 되면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대학의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경물치지 우리가 먼저 인식론부터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세상과 사물을 인식하고 볼 것인가. 경물치지 그리고 그 성의 정심 그리고 우리 마음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로 가지고 성의 정심. 그런 다음에 뭐 하냐? 그런 다음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정치학이란 말이에요. 대학은 정치학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평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쫙 한 게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책을 든 사무라이들은 전쟁은 안 일어나잖아요. 전쟁 대신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아무리 안정했지만 결국 이것은 이제 경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그 당시 사무라이가 일본 인구가 이제 한 3천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사무라이 계급이 200만쯤 돼요. 200만의 무사가 있는 200만이 사무라이예요? 하급 관리니까. 와. 그 사람들이 막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안 그러면 일어나고 반항할 때 딱 하여튼 칼찬 사무라이가 200만이 버티고 있으니까 전쟁 못 일어나. 전쟁이나 혁명 반란이 못 일어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무슨 공무원보다 숫자가 많네. 그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가 공무원인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재미있는 그 에도라는 데는 에도 당시 100만 인구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에도의 당시에 100만 중에 각 번에서 다 이제 사람들 보내고 이래가지고 100만 인구 중에 50만이 사무라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일 나겠죠, 진짜 이 칼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먹을 건 없죠. 항상 그렇지만 그 엘리트 계급이나 화이트 칼라 계급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일자리 얻지 못하면 그 사이에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사무라이는 무조건 사무라이 이렇게 다 이어서 계속 했어요? 네, 집안에서. 일본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 가면 5대째 뭐 메밀국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집 많은 게 네. 신분제 사회라서 그런 거예요. 신분에서는 절대로 자유 경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받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이제 못 살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무라이가. 그러면 진짜 가난했겠네. 그러면 막 상인도 되고 싶고. 안 뭐 되죠, 했을 그죠? 텐데.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는 또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뭐 양반이 배가 고파도 냉수 마시고 애만다 하지만 사무라이도 그런 인식하는 거죠. 사무라이는 절대 겹불을 째면 안 된다. 아무리 추워도 겹불을 째면 안 된다. 그러면 책 읽는 애들한테는 막 그랬겠네. 책 본다고 뭐. 몇몇은. 아닌가? 아니 뭐책 읽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런 약간 쪼잔한 짓은 절대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가 밥 얻어 먹는 거 안 되고. 지사는 그쪽 말로 그 당시에 나름의 자기들 사무라이, 지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있잖아요. 절대 그 음식을 뭐 뼈째 발라 먹는다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런 욕망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젓가락으로 그냥 딱 네. 정리된 것만 먹어야 되고. 그럼 뭐 차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그 찻잔에 있는 거 이렇게 네, 마셔야지. 그냥 막 이렇게 허벌떡 이렇게 물 막 받아 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1kg 커피는 또 1kg 커피는? 네, 또 이렇게 그러나 1kg 커피는 어떻게 드셔도 맛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시원하게 드셔도 맛있고 따뜻하게 드셔도 네. 맛있고. 맞습니다. 네, 그 캡슐 커피로도 맛있고. 네, 다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저 콜드브루도 있습니다. 네. 여전히 겨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에도 난 얼죽아라고 그러나요? 얼죽하죠.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셔야 되는 분들은 그 콜드브루 해갖고 네. 거기 이제 얼음 넣어갖고 이제 약간 찬물 더 타서 농도 조절해서 드시면 그거 한 병이면 제가 볼 때 한 20잔쯤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아주 경제적이고 네.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즐기실 수 있는 1kg 커피. 일본과 함께합니까? 그건 아니죠. 일당백과 함께하죠. 네. 1kg 커피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사무라이가 뭐 네.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은 숫자예요, 사실.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러나 그런 유학의 공부 많이 하면서 혁명의 어떤 좀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밑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있었겠군요. 정치를 한다고 자, 했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독과와 막부는 안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봉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안정은 250년간 왔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학업 사물의 불만을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안정을 그러면 그전 시대는 그렇게 요구했느냐? 도쿠와 막부 이전에 그 생코쿠 시대라 해가지고 일본이 한 100년간 전국 시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아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와 이에야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으면 전국 시대겠습니까? 온 나라가 전쟁터입니다. 100년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염증이 나잖아요. 그럴 때 그 최종적인 성자가 된 사람이 도쿠가 이에야스거든요. 네. 이 사람이 내건 슬로건이 있단 말이죠. 시대 정신이에요. 흥구정토 염리예토예요.
이게 불교의 어떤 용어를 차용했는데 헌구정토는 우리 흔쾌하다, 기쁘다 이런 거거든요. 네. 기쁘게 구한다, 정토를. 극락왕생을 기쁘게 구합니다. 이 사바세계 이런 거 너무 이 지옥 같은데 싫고 우린 진짜 이런 진짜 정말 우리 지금 종교적인 거죠. 이제 내세를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염리예토. 그러니까 이 현세가 싫은 거예요. 염리. 우리 염증이 난다. 싫다. 리. 그래서 떠난다. 예토. 더럽다. 더러운 땅. 현실은 너무너무 더럽고 그래서 우린 저 깨끗한 땅에 이게 바로 결국 중세 봉건시 딱 우리 서양의 중세 시대와 비슷하죠. 종교가 네.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려면 질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정이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함부로 하극상이 나면 안 된단 말이죠. 밑에 애가 갑자기 칼 들고 위에 제껴가지고 내가 이제 대장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철저하게 이제 딱 너는 요대로 가야 된다. 자 그러려면 제일 막아야 되는 게 상업 교육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업을 하면 자꾸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 효율까지 다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말씀해 강에 다리를 절대 안 놓아요. 다리를 놓으면 사람들이 교류가 심해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무조건 배사공.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배도 돛을 예전에는 3개까지 달게 허용해 준대. 돛은 무조건 하나밖에 못 달게 하는 거야. 돛이 하나밖에 안 되면 이게 그 운항할 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그 번들끼리 교육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안 된다고 쌀을 500석 이상 싣는 배 건조를 금지하는 거예요. 큰 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페리 제독이 서양 이제 미국 배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 구로군해라고 해요. 흑선 금은 그게 1000톤에서 1700톤이거든요. 그때 당시 일본의 가장 큰 배는 100톤이 안 돼요. 와, 17배짜리인 거예요. 17배 차이. 그리고 그 흑선이 손 화살보다 더 빨리 자기들 볼 때는 화살보다 더 빨리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싸움을 한다 생각을 했다 이거죠. 싸움을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배를 100톤도 안 된 배에 사람들이 궁사, 칼잡이, 활잡이를 태웠는데 어떻습니까? 배가 흔들흔들하겠죠. 흔들할 때 사람들이 배멀미 나가지고 이 활을 제대로 조준이나 하겠냐. 포를 어떻게 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도 전에 다 격침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인지 없이 당한다는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도쿠와 막부는 어떻든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무조건 발전 효율을 하면 안 된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냐면 고기도 절대 못 먹게 했거든요. 고기를.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거는 일본의 소설가 시바리 오토로가 했던 말인데 왜 고기를 못 먹겠냐 이거죠. 국민을 일부러 왜소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체력 좋지 않게. 설마. 아니 왜냐하면 체력이 좋아지면 그 힘을 정치에 돌리면 막부에 이게 위험 분출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요? 정기적 이유로 그냥 안 먹은 거 아닐까? 살생 뭐 이런 거? 불교 그러니까 그래서 또 불교를 계속 장려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고기를 먹고 그런 막 그 에너제틱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본인의 정권 유지에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하죠. 종교도 마침 또 살생 금지하고 있고 하니까 이걸 이제 강력하게 좀 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그림을 잘 봐라 이거죠. 일본의 풍속화 그림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누워서 뒹굴뒹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배추잎만 먹고 사니까 걸어다닐 기울마저 없어서 맨날 사람들이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당시 도쿠와 막부의 아주 그런 정책들의 결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정을 해야 되니까 상인층이 좀 돈이 많아지면 이제 그 갤로쿠 시대 돈이 엄청 경기가 좋거든요. 네. 그 상인층이 정치를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를 못하게 하잖아요. 상인은 산업공상이 신분 제도거든요. 이때 사가 사무라예요. 그다음 농사, 공상업 이런 신분 제도인데 상인들은 돈은 많은데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상인들이 할 게 뭐냐? 화려한 문화, 풍속, 태폐, 향락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정치를 못하는데 돈은 많아.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 풍속화, 우키요에라는 이런 그림 보면 아주 그런 뭐 요즘 시는 포르노그래피적인 그림이 많이 나오고 그 당시 또 유행한 소설들 보면 아주 염정 소설, 아주 뭐 그런 뭐 호색 일대나 호색 일대녀 이런 거 보면 평생 3,000명, 5,000명하고 자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걸 그런 소설을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네. 그러니까 그런 상인 계급들의 구매에 맞는 문화들을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막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안한 거죠. 그렇게 생활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인층이 화려한 생활을 못하게 계속해서 검약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사치품을 만들어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된다. 출판물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에로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거 읽다 보면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 책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 돈 주고 남자들 돈 주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사회가 통합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지만
근데 역시 이제 18세기 후반에 들면 한계가 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기상 현상으로 인해 대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봉건 영주들의 그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자꾸 세금을 높이고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민 분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농민 분규가 일어나면서 뭐 그다음에 또 농촌에서도 이제 상품 작물을 지배해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네. 그 땅을 자꾸 사들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또 땅을 팔다 보니까 소작농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농촌 경제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 성격이 공동체 성격이 약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관청해 가지고 못 살겠다 쌀을 다오 못 살겠다 세금 내려달라 계속 그 익히라고 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제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라이 계급 지배 계급을 떠받치는 이제 하급 사무라이도 못 사니까 불만이 번출되고 그 와중에 정치의식이 끼어지게 되고 그리고 농민층도 이제 여러 가지 기상 현상과 높아진 세금으로 좀 이게 농촌도 지금 이런 분규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이제 막부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대내적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대내적 압력으로는 절대 사회는 안 바뀌어요. 그 예를 들어 우리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것은 대외적인 팍 변수가 와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대내적으로는 아니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리 다른 거 해볼 수 있다 하는데 대외적으로 한번 세게 빵 부딪혀야지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대외 관계가 이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네네. 19세기의 이제 여러 가지 대외 관계의 변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그 일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네. 그때 그 소선당 한우를 먹었으면 그러면 달라졌겠죠? 달라졌잖아요. 네. 그때 소선당 한우를 근데 일본은 진짜 그 아마 메이지 유신 전엔 거의 고기를 못 먹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사람들의 이제 체력을 키워야 됐다 해가지고 근데 그 고기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돈가스 이런 거 만들어진 거. 그래. 그렇게 많이 많은 뭔가 사람들에게 먹는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를 먹는 거부감을 없애주잖아요. 네. 돈가스 딱 튀기니까. 튀겨버리니까. 비후가스 옛날에 좀 돈가스보다 항상 20% 비쌌거든요. 네. 돈가스가 만 4,000원이면 네. 비후가스는 항상 한 5,000원, 6,000원 했다고. 비후가스 먹어봤죠? 몰라요. 비후가스 어? 몰라? 네. 소고기 가스. 그러니까 돈가스는 돼지고기고 비후가스는 소고기. 몰라요. 아, 소고기를 비후가스라고 네. 했구나. 비프. 비프가스. 아 근데 일본식 발음 비후가스. 아, 비후가스. 함박스텍은 아시죠? 알죠. 함박스텍. 햄버거 네. 스테이크. 네. 옛날에 경양식 그래, 참 많이 먹었습니다. 계란 노른자 그죠? 아이고. 프라이 아유, 넣으시고. 네. 옛날에 제 그 레스토랑에 잠깐 알바할 때 네. 그 함박스텍 그 이제 뭐라 그래 밥. 이렇게 다지는 거 아, 예, 예. 고기 이제 간 고기 이렇게 네네. 묻혀가지고 네. 그걸 이제 제가 한참 잘했었습니다. 어, 아, 패티 그래요? 만드는 거. 네, 패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죠. 간 고기 이렇게 이런저런 반죽 넣어갖고 네. 탁탁. 그걸로 알바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고소 주잖아요. 속에 고기 안 익었다고 막. 그 고기가 소선당이었다면. 그렇다면 뭐 생고기로 나가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네, 소선당 한우, 네. 툭불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는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맛있는 소고기 드실 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당시의 시대 상황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일본이 막 급격하게 네. 바뀌는지 열심히 달리는 모습은 저희가 이어진 2부에서 한번 네, 그러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메이지 유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